이제 실제로 저렇게 간단한 저 나사 조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깝깝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 조이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슬슬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로지 목적은 이겁니다. 옵티머스의 목적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가 마스터 플랜 3와 그리고 핵심 키워드 5개를 뽑아가지고 이게 촬영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더라도 모든 걸 한 번에 다 요약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촬영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실제 촬영 시간은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끝에는 또 이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키워드 5개 뽑은 것 중에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지난번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좀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들을 너무 짧게 넘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요 페이지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으시면서 이 4시간 되는 발표의 어떤 흐름,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테슬라의 안테나가 온 정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마스터 플랜 3와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반이 조금 안 되는 내용들을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첫 번째로 다루었던 이 키워드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코스트 이펙티브 관점에서 제가 이미 짚어드렸던 요소 기술의 혁신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을 많이 요구들을 하셔가지고 이미 예전에도 다룬 영상들이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 다 층위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먼저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기, 배기 이러면서 연소를 태워가면서 엔진이 이제 펌프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터가 돌아가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전력이 공급되면서 이 모터가 구동되게 되죠. 이 인버터들이 막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압과 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충전기 관련 사업에서도 이제 지라 갈륨, 겐 기반 충전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고압과 고열에도 잘 견디는 구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실리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M1 칩 만들고 이랬을 때도 애플 실리콘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고 이 실리콘은 결국 이제 모래에서 나오는 이 규소라는 성분을 우리 인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녹여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이렇게 착착착 썰어내면은 이게 웨이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화시킨 규소를 통해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 특히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화를 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실리콘에다가 탄소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특성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화 과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실리콘 방식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공정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전기차에서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넥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력 반도체 이 실리콘 카바이드 비율을 75% 줄여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발표 때 기대를 했던 반값 테슬라 모델 2 같은 것들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여서 반도체를 다 합쳐갖고 전력 반도체 사용량을 줄여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점점 많아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먼저 리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그냥 우리가 흔히 쓰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쓰다가 실리콘 카바이드로 점차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와이어 하네스 이걸 어떻게 17kg나 줄였냐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고 12V에서 48V로 전환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델 S에서 모델 3로 갈 때 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 부분들의 이제 위치 조정이라든가 라우팅을 잘 조절을 하면서 이 와이어 자체, 전선들의 무게 자체를 많이 줄여 나간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것이 뭐냐? 바로 전압을 빡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12V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48V로 올려서 가겠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전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똑같은 전력을 써야 되는데 전압이 12V일 때랑 48V일 때 써야 하는 전류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2V를 48V로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전류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고 단순히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류량이 줄어드니까 더 낮은 전류만 커버하면 되니까 이 전선의 굵기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력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팅 자체, 전선 와이어 자체의 이 라우팅 자체를 줄이고 모듈을 이제 통합하고 이러한 쪽에서의 중량을 경량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도 전압 자체를 12V에서 48V로 넘어간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전류량을 줄임으로써 전선 자체도 줄이게 된다. 결국 중량이 줄어들면은 똑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코스트 이펙티브한 점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110V 쓰다가 220V로 바꿨잖아요. 전압을 올림으로써 전력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전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우리가 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통해서 흘러가는 걸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열 손실, 전선에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항에 의한 전력 소모가 얼마가 되느냐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류가 4분의 1로 줄어들면은 저항에 의한 열 손실 자체는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품들이 전부 다 48V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 전선을 얇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낮은 전류로 흐르니까 거기에 따른 열 손실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전체 전장 시스템이 48V를 지원하는 그러한 고난이도 기술이지만도 결국은 이 장점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식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하면 계속 얘기 나오는 4680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건식 공정을 사용한다. 건식, 드라이 공정이죠. 드라이. 왜 드라이란 얘기가 나오냐? 기존에는 웨시였거든요. 젖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래잖아요. 이걸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거기에 전해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 쓰이는 실제 금속 혹은 이제 화물 소재를 어려운 말로 플러스 극은 양극재, 마이너스 극은 음극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건식 공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결국은 뭔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생산 과정 자체를 줄이고 싶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걸 어디를 줄여야 되냐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에서 젖어 있는 액체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액체를 말리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솔벤트라고 하죠. 용매라고 하는데 그 솔벤트에다가 이물질 저물질 다 섞어갖고 일단 녹여요. 약간 막 이렇게 녹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극 부분, 양극재면 양극재 부분 이렇게 싹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원래 원하고자 했던 그 소재들만 딱 남고 이 액체 부분은 사라지거든요. 단순히만 생각하더라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걸 드라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일일이 다 하려면은 공장에서 이 설비 필요하고 저 설비 필요하고 또 말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 부지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말리는 것만 하더라도 수십 미터의 길이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건식 공정으로 가능하다 하면은 애초에 이 솔벤트 이걸 녹이고 그다음에 이걸 말리고 이런 건 과정 자체가 없고 그냥 바로 딱 찍어내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렵겠죠. 한 방에 딱 찍었을 때 균일하게 잘 발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데이 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4가지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팩토리,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팩토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팩토리 자체에서도 이 공장 자체를 짓는 것에서도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가 멕시코를 짓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가 팩토리에서는 200만 대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년에 200만 대니까 이제 이게 향후에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공장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9년에 기가 샹하이에서 1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9개월 만에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확하게는 9.5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3개월 후에 테슬라를 주문한 사람들한테 차를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공장을 지을 때마다 점점 더 효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공장을 만들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시행착오들, 특히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어졌을 때 뭐 수많은 난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난관들을 다 기록해두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표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워딩이 있었는데 이거죠. 테슬라는 현재 400만 대의 차량을 만들었다. 근데 첫 100만 대를 만들 때는 12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8개월 만에 200만 대, 그 다음에는 11개월 만에 300만 대, 나중에 7개월 만에는 400만 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점차 굉장히 빠르게 양산에 성공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후발주자들이 프로토타입을 내고 하지만도 이 너네 양산 제대로 한번 해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양산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조립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이 공장 자체를 만드는 고민까지 모든 것이 다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표를 보시면은 샹하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아웃풋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거기다가 노동 시간은 현저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리몬트도 기울기가 조금 약간 완만하긴 하지만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목표는 45초마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지 않습니까? 체감이 사실 잘 되지 않는데요. 공장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거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기술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적용을 하고
하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가 멕시코 얘기가 나오거든요. 2030년까지 기가 팩토리를 이용해서 1년에 2천만 대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2개의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기가 멕시코를 착공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 되겠죠. 물론 이 소식은 인베스터 데이 직전에 살짝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로 기가 멕시코를 만들게 되는데, 기가 멕시코와 가장 가까이 있는 팩토리가 기가 텍사스죠. 기가 텍사스의 거의 2배에 가량 되는 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착공을 하게 될 거고, 앞서 기가 샹하이를 만들 때 9.5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다음 2인자 톰 주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 9개월보다 더 이제 단축해서 뭔가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공장도 앞으로 여러 개 지어내야지만이 1년에 2천만 대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공장 자체 만드는 속도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저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생산량이 진짜 급증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캐파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AI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사실 비슷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키포인트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놀라웠던 부분은 실제 사고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걸 다시 활용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지금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에어백이 어떻게 터져야 될지부터,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터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 보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나쁘게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전 세계 마루타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풀어놓고 활용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면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흔들릴 때에는 요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차량 자체의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정한 시점에 아니면 차가 어떠한 상태가 되면은 그 스테이터스에는 이런 걸 체크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데이터로부터 분석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추가로 개선할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이 서버 모든 것들을 테슬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테슬라가 어떤 도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테슬라 직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응급상황이 구조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개개별의 운전자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신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조 컴퓨터가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현대판 인형 눈붙이기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이 카메라 비전 내용들을 이제 태깅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 라벨링을 통해 가지고 이 카메라로 인지된 여러 가지 저 지금 보시는 그림들 있잖아요. 저런 입체적인 이미지들이 사실은 2D 이미지잖아요. 사진이 2D로 왔는데, 지난번에 AI 데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 테슬라 보스의 경우에도 카메라로 인지한 것들을 3D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토 라벨링으로 2D에서 3D, 3D에서 4D까지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테슬라봇 옵티머스에 사용된 그 오토 라벨링과 2D에서 3D로 전환하는 모든 것들도 이미 자율주행에서 학습된 결과를 반영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패스에서 얻은 정보를 데이터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카메라만을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렇게 비가 내린다거나 환경들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있는데, 저런 것들을 알아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다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한한 데이터, 무한한 환경에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를 다시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상세하게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컴퓨팅 파워, 이걸 통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학습되고 또 생성돼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까지 풀코스로 한 번에 쫙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를 빠뜨릴 수가 없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세끈해진 옵티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좀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관상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은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시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나름대로 외관도 괜찮고, 이번에 얘가 여러 가지 동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모델 S에 들어가는 플레이드 모델 있잖아요. 모델 S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기반으로 옵티머스의 부품을 다 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양산 관점에서도 얼마나 지금 일어나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저렇게 간단한 저 나사 조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깝깝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 조이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슬슬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로지 목적은 이겁니다. 옵티머스의 목적은 기가팩토리에 사람 대신에 쟤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왜? 쟤를 잘 만들면은 사람들을 쓰는 것보다 쟤를 쓰는 게 훨씬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전기차 가격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로봇에 대한 꿈이 헛맹랑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1인 1로봇 시대가 올 거다. 자동차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로봇이 발전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특정한 노동 부분을 로봇이 대신 커스터마이징된 개인화된 로봇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지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면 할수록 ESS 관련된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겠죠.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떠 있어야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낮 동안은 이걸 막 생성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다음에 전기가 남으면 잠깐 저장을 해놨다가 뭐 이런 한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테슬라는 이제 메가팩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이 없을 때에도 이 ESS, 이 스토리지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ESS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전기가 잘 공급되고 있는데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은 나라 아니면 오지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가정용도 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벌충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ESS 그냥 배터리 커다란 걸로 파는 것 말고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인데요. 점차 메가팩의 수요는 지금 가로축이 리니어 스케일인데 거의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런 제품들도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 에너지를 꽉꽉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 메가팩을 계속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화석에너지 뭐 가스나 이제 석유 이런 거 안 쓰게 하게끔 하는 제품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에도 이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계속 반영을 해서 같이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배터리에 대한 정보, 배터리 상태에 대한 체크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시장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테슬라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메가팩에 적용해서 더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에너지 부분은 바로 텍사스에서 밤에 무제한으로 충전이 가능한 구독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인 건데요. 월 $30면은 밤에 계속 그냥 충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텍사스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텍사스에서 밤에 이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이 계속 돌게 되면은 밤에 에너지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력이 이제 남아 도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텍사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전기차를 충전하던 사람들이 밤에 무료로 풀리면은 낮에 있는 것들을 밤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에 부족한 거를 밤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시프트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런 문제는 더 이제 크리티컬해질 텐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요 부분도 상당히 좀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도 봤을 때에 저 위아 히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직 우리 요거밖에 안 됐어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점차 스토리지들이 이리저리 다 배치가 될 거다.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매년 56% 성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화석을 쫙 이렇게 다 대체해 버릴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키워드는 SCM 물류관리입니다. 물류관리 관련해서는 테슬라 이 정식 발표에서 공개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거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결국 수직 계열화와 이제 공급 체인을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보통 완성차 제조업체는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이제 하청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티어들이 나뉘어 있고 각각의 이제 공급사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부품 주고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만들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기업들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 겁니까? 마진이 있겠죠. 그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 기업들이 하는 만큼 영업이익을 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그냥 티어 1이랑 티어 2랑 직접 이제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아니면 리튬 정제소처럼 자기들이 직접 이제 리튬을 채굴한 사람들과 직접 상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신규 모델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수직 계열화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들을 잘 골라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공급 자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 자체를 일단 단순화했기 때문에 얻는 효과도 있었지만도 한쪽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으로 얻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체인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테슬라가 만약에 진짜로 1년에 2천만 대씩의 전기차를 생산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정량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천만 대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의 5% 이하를 사용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공급난에 따라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중 갈등, 미국이 지금 이제 칩스법 이제 내고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 직접 짓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계속 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텐데 공급에서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또 이제 생산 캐파와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Q&A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16명의 임원들이 모두 올라왔고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들 사실 이제 그런 궁금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날은 이 IR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이제 구글로 검색만 해보셔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요약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한 편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결국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베스터 데이니만큼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뭔가를 갖고 와야지만 이 시장의 반응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테슬라 주주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돈이 없어서요. 투자할 돈이 없어야지 유튜브가 커야 할 텐데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때는 아직 완성도 있는 기술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보이고, 물론 이게 인베스터 데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 공대식 강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발표를 하고 나니 저 같은 테크 채널에서 테슬라 발표를 이렇게 한 번 더 요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